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첫 코너는 현장을 뛰는 기자 그리고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코너입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한결의 김완 기자 두 분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장동 개발 의혹 정말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분노와 두 분도 많이 지금 들여다보시고 취재도 하시고 하실 텐데 제가 네. 두 분 오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기자시고 변호사시니까 이 사건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중심에는 기자 출신의 김만배 씨, 변호사인 남욱 변호사 이 두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김준호 변호사께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혹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변호사의 어떤 특성상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송도 다루고 이러시면서 이거 조금만 부적절한 행위를 동원하면 수백억 벌 수 있겠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변호사들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 나와서 약간 편법적인 거, 치트키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좀 말씀하셔서 좀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관되게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관 대작들은 전부 우아하게 이렇게 자문료 받아가면서 이렇게 네. 큰 돈을 이렇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 몇 번 하고 한 달에 1,500만 원 뭐 박상도, 예. 권순일 뭐 지금 다 김수남 뭐 여러 예.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이제 남욱, 조현성 이런 변호사들은 거의 변호사 초창기부터 시행 쪽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 출신, 그러니까 검찰이나 판사 아니면 대형 로펌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의 네. 먹거리가 이제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변호사라서 이걸 뭐 연계될 수도 있었겠지만 네. 변호사만으로는 예전처럼 부자가 되기는 글렀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냐. 변호사도 결국 부동산이다. 네. 딴 길을 모색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일이 또 터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한 기자님 어떠세요? 네. 김만배 기자가 어쨌든 기자 경력을 이용을 해서 그때 쌓은 네트워크, 인적 관계 이게 결국은 이번 사건에 상당히 많이 활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배 기자들이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나도 저렇게 한번 큰 돈 벌어보고 싶다. 이런 네. 기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라고 하는 직업의 위상이 최근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이제 위세와 건세를 누리던 이른바 기자 선배라고 불러야 되는 기자들과 지금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굉장히 다른데 어저께도 이제 회사 동료 서너 명이랑 밥을 먹다가 김만배 같은 기자도 있는데 우리는 맨날 모여서 밥 먹으면서 밥값 누가 낼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이래갖고 되겠냐. 택시비 걱정하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 봐 저 특권 카르텔들 뭐 기자, 변호사 검사 출신 뭐 이렇게 다 모여갖고 저렇게 1%의 독점을 하겠구나 하는데 대부분의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김만배 같은 기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기자 사회에서 특이한 케이스 경우이긴 하죠. 대단히 특이하고 예외적이다. 공교롭게 거기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끼면서 여러 명의 기자들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지난번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핵심도 기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이 자꾸만 이제 노출이 되면서 실제 이제 기자들의 저게 일상적인 문화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저희 회사가 좀 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류의 기자들을 저는 일상에서 본 적이 없어갖고 뭐 얘기로 듣는 경우들은 있는데 케이스들을 좀 특이한 점이 있다더라.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은 뭐 그거를 넘어서서 굉장히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등장하는 사건이잖아요. 저는 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원래 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취재를 변호사께서 기자에 대한 취재를 하셨습니다. 원래 좀 부유하셔가지고 후배 기자 휴가 가면 개인적으로 휴가비도 좀 주고 기자 때도 그러니까 원래 조금 이렇게 자산이 좀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기자 생활을 만족하면서 하시고 이렇게 크게 뭐 모난 건 없고 후배들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기자였다고. 이게 좀 예외적이다. 일반적인 기자와는 다르다. 그래도 어쨌건 우리 사회가 믿는 게요. 그래도 변호사법이 있고요. 진실을 추구하고 약자 편에 서기를 기대하는 변호사. 그다음에 사회의 권력자들의 부패와 비리, 숨은 이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이분들을 믿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인데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자꾸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다른 기자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은 좀 다른 시선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이 사건도 다시 돌아와서요. 두 분께서는 과연 이 사건의 핵심 인물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키맨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김한 기자님. 애초에 사업 설계를 하고 지금 검찰 수사에 뭐 녹취록을 냈다고 알려진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키맨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애초에 이제 민간 개발을 하려다가 민간 개발이 공영 개발로 바뀌고 결국에 이제 민간 합동 개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모두 말하자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틀을 잡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누가 돈을 어떻게 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대장동 재개발 사업이 거의 이제 한 15년 가까이 역사를 갖는 사업인데 그 사업 전체를 다 이제 그 관여해 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제일 키맨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국면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검찰도 그 부분에 1차적으로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사가 열심히 수사할 때 그분들이 정말 유능해서 수사가 잘 됐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은 장시호 씨가 굉장히 협조적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랬죠. 그럼 지금 남욱 변호사는 샌디에고에 있고 유동규 씨는 핸드폰을 던졌고 그렇죠? 그래서 뭐 김만배 기자도 아끼는 형님들이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어느 정도 녹취록 19개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 연야에 따라서 수사에 진척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과연 정영학 회계사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다 내놓는 공익적인 마인드로 충만하실 분일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그런 어떤 수사를 바라면서 일부의 증거, 일부의 녹취만을 내놓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기한테 불리한 건 뺐겠죠. 근데 그게 어딥니까? 저는 출발은 될 수 있다. 그리고 핵심 관계자 이 안에서도 층층 시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여튼 죄를 좀 탕감받으려면 이른바 플리바게닝 우리 법이 뭐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경우에 이게 뭔가 수사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싶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영학 씨가 낸 뭐 의도는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같은 의미에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남욱 변호사 후배로서 입사했다는 정모 변호사 이분도 좀 같이 열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대부분의 수사는 변방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변방부터 이렇게 밟아가는 수사를 하는 것이 특수 검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어서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실마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이런 이제 천문학적인 이권이 걸려 있는 사업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돈만 거짓말을 하고 돈만 진실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엔 이 사건에서 동업관계였던 사람들이 틀어진 관계는 다른 뭐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싫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돈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뭔가 혹시라도 수사 과정이 되면 내가 뭔가를 밝히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그 과정을 잘 기록해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정영학 씨가 들고 있는 자료들에서 뭐 어떤 정영학 씨가 놓고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이 집단의 돈,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느냐 이 자료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화천대유가 어떻게 됐던 천화동인이 어떻게 됐던 거기는 이제 민간 영역이니까 뭐 증거도 인멸하고 자기 증거를 자기가 파기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들 한다고 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모든 자료가 있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 정영학 씨가 길목 요소를 밝힌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검찰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정영학 회계사는 사실 민간에 있었던 분이어서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사건을 떠올려 보면 모두들 특검을 하기로 합의했다가 특검은 하지 않고 사라진 LCT 사건 있지 않습니까? LCT 사건. 가장 최근에 이와 유사한 더 어마어마한 비리걸요? 그렇죠. 하지만 2명 정도 구속됐나요? 지난 대선 직전에 그때는 이제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 4당이 합의를 했어요. 대선 끝나면 특검하겠다. 그 어렵다는 특검 합의를 해놓고 유야미야. 그때 국회에 계셨지 않습니까? 표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기에 관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말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호환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대장동 논란 샅샅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예, 이어서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불똥이 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튀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작고하신 부친께서 45년 동안 살고 계시던 주택을 이 하필이면 또 김만배 회장의 누나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고 모르고 매입했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게 한쪽에서는 뇌물이다 이러면서 고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로서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법적으로는 크게 관련성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작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최재형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좀 혼내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사과를 고관절로 고생하고 계시는 윤기준 교수님의 자택을 이제 김만배 기자의 누님분이 사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 이게 뭔가 불법성을 굉장히 잡기는 사실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뭐 옥신각신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고 중개 수수료도 이제 지불을 했으니까요. 근데 공교로운 것은 맞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거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 중에 첫 번째는 계약서는 다운 계약서고 오고 간 돈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형적인 음모설을 제시하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당장에 팔고 다시 그 돈에 제값에 사면 상속세보다 훨씬 나는 그런 절세 세테크가 아니냐라는 저는 그래서 법률가들 중에서 그런 분석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건 아직 받을 건 없지만 어쨌든 이거 알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같이 평범한 그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럴 겁니다. 연희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있으면 좋죠. 연세대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른바 상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대로 샀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세대로 적시에 팔렸다는 자체가 약간의 특혜일 수 있다. 큰 뭔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기보다 있는 사람이 뭔가 좀 편의를 봐준 듯한 것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서로 줄 서서 아파트를 사는 뭐 구 반포주공이라든가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라든가 이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뭐 가치에 따라서 매매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됐다는 자체가 어떤 편의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뭐 현재로 김준우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약간 보험적인 어떤 그 질환지교를 나누는 어떤 그 특유의 문화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조사해보는 게 지금 오늘 민주당 의원 세 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쇼든 아니든. 근데 이제 뭐 공인중개사는 닫혀 있었다고 하고 옆집에서는 옆 공인중개사에서 우린 그런 매물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 뭐 수사기관까지 나설 단계는 아니지만 언론에서 조금 더 취재를 한번 좀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재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김한 기자님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더 보태고 싶으신 최근에 탐사팀으로 가셨다는 얘기 좀 오늘도 사실 대장동의 등기부 등본과 토지 세목만 보다가 갖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대장동이 우리 동네 갖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도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35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샀지만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안 팔릴 수 있거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그 금액이 적정했냐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으로 됐을 때
무렵 그리고 그 분이 그거를 산 어떤 사정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해명대로 그 집에 입주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거는 뭐 윤석열 총장도 네. 그 후보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홍준표 의원이나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도 이게 뭐 로또 맞을 확률이다 800만 분의 1의 확률이냐 연결될 확률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뭐 아직 수사의 단계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충분히 어쨌든 좀 의심해 볼 만한 뭐 이런 지금 상황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요거 김한 기자님 네. 아무래도 가장 가까우신 분이니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었다는 이야기 본인이 직접 참석한 건 아닌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수 특검이 법조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김만배 기자가 당시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수사검사로 누가 어울릴까라는 이야기할 때 서결형 어때요라고 했다는 이야기. 이 부분 좀 취재해 보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취재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을 형이라고 부르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좀 나뉘는데 저는 한 명의 검사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 쉽게 누구 검사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누구 형 뭐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자들이 있고 김만배 기자가 법조를 오래 했고 뭐 최고 선임 중에 한 명이었고라고 하면 뭐 형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김의겸 의원이 그 자리에 없었고 직접 들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전원임을 좀 밝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 그 법조 일지는 다른 분이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걸 이제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쿼터로 쓸 때는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들었다라든지 직접 들은 게 아니라든지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압수수색 대상이기도 했고요. 검찰이 소환조사 요청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요. 많은 분들께서도 문자를 주고 계세요. 유튜브로 굿데이 84님께서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휴대폰을 왜 던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두 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유동규 씨가 해명한 내용은 기자들을 만나서요. 창밖으로 던진 게 아니고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은 수사관에게 다 설명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아무래도 뭐 이런 현장에서의 증거 인멸 관련해서 여러 사례 아실 텐데 어떠십니까? 이 사건 보시고. 그거는 단연간의 경찰 경험이 있으신 퓨디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 앞에서 모르죠. 이거 증거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빨랐기 때문에. 저희 같은 벌써 핸드폰이 없어야 되죠. 왜 핸드폰을 아직 갖고 있을까? 그 사전에 그렇죠? 예상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 뭐 큰 의미 없는 핸드폰이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본인이 변호사들의 조력을 저 오늘 또 편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러네요. 제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세진 않았는데 오늘만 세 번째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건 어쨌든 근데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처벌받지는 않지만 증거 인멸의 정황이 한번 드러난 상황에서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 굉장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걸 하는 것은 사실 변호인이나 뭐 자문 변호사라면 도저히 조언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구속 사유 가장 핵심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증거인멸의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말이죠.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어제 보도만 보면 이 유동규 씨가 뭐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가만히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뭔가 합리의 영역 안에 없는 것처럼 핸드폰도 당연히 수사관이 보는데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또 그걸 누가 주워갔다라고 하면 수사관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우리가 이제 범죄 수사물에서 많이 나오는 이 휴대폰은 맥커핀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압수수색은 이미 예고돼 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휴대폰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말대로 자기 증거를 자기가 은닉하는 거는 죄가 아닌데 네. 휴대폰을 계속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상황들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 휴대폰은 아무것도 없는 휴대폰일 수 있는데 만약에 유동규 씨가 그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네. 그 휴대폰 어떤 뭐 눈길을 끄는 그래서 뭐 검찰이나 수사관들이 저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보다. 뭐 이런 좀 뭐 고도의 작전이 아니면 사실 좀 이해하기는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행동이죠. 소위 그 시선을 돌리는 네. 그런 그 위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두 분 다 사실 증거 인멸하려고 했으면 훨씬 그 전에 없애버렸어야 할 것이 가장 이제 핵심이 휴대폰일 텐데. 그렇죠. 당일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대포폰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네.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그 짧게 한번 검찰의 수사로 그 신속하게 대선에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자꾸 혼탁해지지 않도록 결론이 날 것을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건 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 뭐 누구는 불법소득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예. 이 이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특정 소수가 다 네. 가져갔다. 이거에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 그게 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히 다른 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이권이 오고 갔다. 예. 혹은 뇌물이 오고 갔다.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빨리 규명해낼 수 있겠느냐 혹은 그게 예. 실체가 있는 거냐 뭐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엔 1차적인 분수령일 것 같고 지금 여의도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결국엔 이 사건의 꼭지점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이재명 시장과 연관성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연관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돈으로 입증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까지 해서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녹취록을 제출했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이재명 시장까지는 가닿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대선 투표 날까지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수사에 속도감을 내서 뭔가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는 결국엔 어쩌면 대선 투표 당일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있는 자료들 가지고 검찰은 11월 중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예. 가열차게 일단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해서 네. 가급적 연내에 네. 검찰 손을 떠나게 하고 싶을 겁니다. 부담이 되니까. 검찰 입장은 그 부담이 가겠죠.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검찰이 혹시 조금 편향적이거나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네. 국민의 여론이 특검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거고 어느 정도 그렇죠. 성과를 내서 납득할 만한 전개가 된다면 특검까지는 필요 없겠네 빨리 기소해라로 갈 테니까 네. 지금은 검찰의 수사 속도 성과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그건 검찰의 역량 의지보다는 관계인들의 협조 정영학 씨 뭐 이런 분들의 협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사실 누가 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보다 죄가 없다는 걸 밝히는 게 훨씬 더 힘든 부분인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과연 처음에 사업자 선정 과정,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 김한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수익이 많이 났다 그렇다고 벌 줄 수는 없잖아요. 뇌물을 줬다든지 네. 혹은 뭔가 그 법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밝혀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확인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관성은 없어도 대선 주자 옆에 있으면 네. 거기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뭔가 수사에 관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최은순 씨는 드러났단 말이야. 드러났잖아요. 요양급여 네.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네. 여기서도 뭐 화천 대유 자체가 자금 운용상의 불법이 뭔가 드러나서 누군가는 기소되고 누군가는 처벌받겠죠. 거기서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네. 뭔가 이 정도 수사 인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뭔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자 입장에서 예. BBK 악몽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예. BBK 사건이 있을 때 굉장히 갈렸어요. 확신을 갖고 이건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제 그게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입증되는데 당시에 어쨌든 기간 중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너무 자금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도 부동산 파이낸싱이 껴있기 때문에 기자들조차도 뭐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가 뭔지 왜 말하자면 그 특정한 뭐 금융사를 통해서 신탁이 돼야 되는 건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뉴스를 읽으시는 분들은 더 이제 이해가 안 되겠죠. 매일 뉴스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결국엔 이 사건이 그 복잡한 흐름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위법성이 작동했느냐를 확인하는
확인하기는 굉장히 수사적으로 까다로울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그게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에서 지난 4년 동안 검찰을 굉장히 정파적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라는 게 지난 이제 말하자면 정권이나 과거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양쪽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방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 결론은 탈세범으로 정리되거나 이렇게 될 개연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소득세 납부 안 한 거. 네. 비용 처리 가짜로 문서 만든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털다 보면 나오긴 나오겠는데 그게 기대와 달리 상당히 지엽적인 걸로 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일단 오늘은 정리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드러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 기원과 함께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김완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